결국 이란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으면서 기름값이 폭등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예멘과 아프리카 사이에 놓인 홍해의 목줄까지 끊길 수 있는 위험이 눈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더 묘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드는 후티 반군이 정작 매일 오후만 되면 총을 잠시 내려놓고 이상한 프리플립에 물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진짜 섬뜩한 건 미사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그 프리피, 예멘이라는 나라를 안에서부터 천천히 망가뜨려 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후티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 3월 28일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사실상 이란 전쟁에 공식 참전한 겁니다. 그들의 대변인은 텔레비전에 나와 이렇게 선언했죠. 저항 전선에 대한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이다. 그냥 어그로성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 나온 지 10시간 만에 탄도미사일이 날아갔고 13시간 뒤에는 순항미사일과 드론까지 뒤따라 나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찍어 누른 겁니다. 그런데 후티가 무서운 이유는 미사일 자체만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예멘 바로 앞 바브엘 만데부 해협입니다. 이 해협은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 폭이 고작 26km에 불과한 좁디 좁은 물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기로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12%가 지나갑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좁은 물길 하나가 세계 물류의 목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홍해 쪽으로 우회시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 우회로마저 후티가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중동의 기름이 빠져나갈 구멍이 두 개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튈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은 중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의 주유소, 마트 장바구니, 택배비, 전기요금 다 연결됩니다. 남의 전쟁 같아 보여도 실은 우리 밥상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후티는 이미 이 바늘구멍을 틀어막아본 전력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지를 명분으로 이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했습니다. 헬기로 갑판에 내려앉고 미사일을 쏘고 자폭 드론을 들이박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가 항만 운영을 중단했고 수에즈 운하통과 선박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배들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야 했고 운송 기간은 2주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죠. 그러니까 후티가 바브엘 만데부를 막겠다고 입만 열어도 세계가 긴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의 정보부 차관은 이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선택지 중에는 바브엘 만데부 해협 폐쇄도 있다. 전 세계가 이 말 한마디에 숨을 죽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를 떨게 만드는 이 무장 집단에게 외부 폭격보다 더 기괴하고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이 살벌한 전사들은 손에 총 대신 프리플 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카트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동네 야산에서 뜯어온 잎사귀처럼 보입니다. 누가 보면 그냥 씹어먹는 풀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순진해 보이는 입 안에는 카티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암페타민 계열 각성제와 화학 구조가 거의 비슷한 천연 각성 물질입니다. 씹기 시작하면 15분 안에 도파민이 확 올라오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무뎌지고 머릿속이 환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듣기만 하면 전사들에게 딱 맞는 물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훨씬 더 음습합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멘의 이웃나라인 에티오피아는 커피로 세계를 정복했는데 카트는 왜 아직도 동아프리카와 예멘 일대에서만 소비되느냐는 겁니다. 답은 치명적인 결함에 있습니다. 잎을 따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48시간 딱 이틀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핵심 성분인 카티논이 분해되면서 약효가 급격히 사라져버립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는 이틀 안에 국경을 넘겨 대량 유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카트는 예멘과 동아프리카에 갇힌 식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커피콩은 말려서 배에 실으면 몇 달도 갔지만 카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식물이었던 셈이죠. 문제는 이 고립된 땅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밖으로 못 나간 카트가 예멘을 안에서부터 집어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 조사들을 종합하면 예멘 성인 남성의 72%에서 최대 90%가 카트를 씹는다고 합니다. 여성도 33%에서 절반 이상이 손을 댔고 더 충격적인 건 12세 미만 어린이의 15%에서 20%까지 매일 카트를 소비한다는 보고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기호식품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덮은 집단적 의존에 가깝습니다. 소비 방식도 독특합니다. 카트를 씹는다는 건 껌처럼 후다닥 씹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잎을 한 움큼 뜯어볼 한쪽에 꾹꾹 눌러놓고 침과 함께 천천히 즙을 빨아먹습니다. 이 과정이 서너 시간씩 이어집니다. 점심 기도가 끝나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가 되면 예멘의 거리는 통 비기 시작합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공사장의 망치 소리가 멈추고 사무실이 비어갑니다. 남자들은 카트방에 모여 앉아 볼을 한껏 부풀린 채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떨거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각성은 되는데 실행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정말 기괴한 상태입니다. 한 나라의 핵심 노동력이 매일 반나절씩 통째로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세계은행은 예멘에서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의 상당 부분이 카트 소비에 잠식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정말 나라 입장에선 미쳐버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이 불입에 매달릴까요? 단순히 중독이라서일까요? 하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답을 찾으려면 예멘이 어떻게 지금 같은 나라가 되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예멘은 원래 두 나라였습니다. 북쪽은 부족 중심의 이슬람 국가, 남쪽은 사회주의 국가. 이 둘이 1990년에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통일의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실권을 잡은 건 북쪽 출신의 알리 압둘라 살레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33년 동안 대통령 자리를 놓지 않은 독재자였습니다. 통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가까운 부족에게는 돈과 자리를 나눠주고 먼 부족은 철저히 무시하는 겁니다. 석유에서 나오는 돈은 측근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고 북부 산악지대의 가이드파 시아파 주민들은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소외된 청년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1990년대 북부 사다 지역에서 믿는 청년들이라는 이름의 종교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경전을 읽고 정부 차별에 대한 불만을 나누는 정도였죠. 이 모임을 이끈 사람이 후세인 바드 레딘 아루티라는 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후티라는 이름도 바로 이 사람의 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종교 모임의 운명을 바꾼 건 바다 건너에서 날아온 폭탄이었습니다.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살레 대통령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협조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무슬림 형제들의 나라가 폭격당하는데 자기 정부는 침략자 편에 선 겁니다. 북부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미 시위가 터져나왔고 살레 정부는 그 중심에 있던 아루티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아루티가 저항하자 정부군은 2004년에 그를 사살해버립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최악의 자충수가 됐습니다. 경전 읽던 청년들이 복수심으로 뭉친 무장집단으로 바뀌는 계기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도자의 동생 압둘 말리크 아루티가 지휘봉을 이어받았고 믿는 청년들은 이제 총을 든 후티로 탈바꿈했습니다. 정부가 빈대를 잡겠다고 집에 불을 지른 셈이었습니다. 그 불씨는 2004년부터 예멘 북부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군과 후티 사이의 교전이 반복됐고 민간인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매일 폭탄이 떨어지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공포가 일상이 된 땅, 그리고 바로 그 절망 한가운데서 배고픔을 잊게 하고 두려움을 무디게 해주는 몇백 원짜리 초록잎이 조용히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국가가 버린 자리를 카트가 대신 채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예멘을 진짜 끝장난 길로 밀어넣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011년 중동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물결이었죠. 그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씩 권력을 움켜쥐고 있던 독재자들에게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는 그 흐름 말입니다. 예멘의 살레 대통령도 33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독재자였으니 당연히 그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 사나의 거리는 수만 명의 시위대로 가득 찼고 결국 살레는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독재자가 쫓겨났다고 해서 나라에 곧바로 안정이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후임 대통령 하디는 부족 갈등을 수습할 힘도 없었고 경제를 살릴 돈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정부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를 굴리는 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권력의 중심이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공백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듯 힘이 비는 자리는 가장 준비된 세력이 가장 먼저 차지하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보다 재빠르게 파고든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가까이 북부 산악지대에서 전투 경험을 쌓아온 후티였습니다. 여기서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후티는 이 시점에서 뜻밖의 동맹을 하나 얻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들이 그토록 싸워왔던 살레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합처럼 보이죠. 그런데 현실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손님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권력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던 살레는 자신을 몰아낸 하디,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옛적이었던 후티와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살레가 후티에게 가져다 준 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인들, 축적된 무기, 그리고 33년 동안 쌓아올린 정보망까지 한꺼번에 넘어간 겁니다. 산골 게릴라에 가까웠던 후티가 사실상 정규 군급 전력을 공짜로 얻은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빨랐느냐. 2014년 9월 후티는 수도 사나를 통째로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에는 대통령궁까지 틀어쥐었습니다. 하디 대통령은 폭격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남쪽 항구 도시 아덴으로 도주했고 예멘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북쪽은 후티, 남쪽은 하디, 정부. 처음엔 지방 종교 모임 수준이던 세력이 불과 10년 만에 수도의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반군 성장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사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더 큰 문제는 예멘 내전이 예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는 점입니다. 외부 세력들이 하나둘씩 발을 들이밀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 중동판 대리전이 시작된 거죠. 이슬람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종교 안에서 수백 년째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라이벌 구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진영의 대장격이고 이란은 시아파 진영의 대장격입니다. 그러니 예멘에서 벌어진 대전은 그냥 한 나라의 내전으로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우디는 수니파인 하디 정부를 살리겠다며 2015년 3월부터 대규모 폭격을 퍼부었고 이란은 시아파 계열인 후티에게 무기와 자금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예멘은 완전히 다른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우디 연합군의 폭탄은 학교와 병원 위로 떨어졌고 후티의 미사일은 사우디 공항과 석유 시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예멘 국민들은 양쪽에서 쏟아지는 포화 사이에 끼인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 이쯤 되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가장 처참하게 짓밟힌 건 군인도 정치인도 아니라 평범한 예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예멘 인구의 절반이 넘는 1,800만 명이 긴급 구호가 필요한 상태이고 450만 명은 집을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무감각해질 수 있지만 이건 사람 수 하나하나가 삶의 기반을 통째로 잃었다는 뜻입니다. 집이 사라지고 학교가 끊기고 병원이 무너지고 장사가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런 사람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몇백 원짜리 프립 하나를 입에 물고 현실을 잠시라도 지워버리는 것. 내전 이후 카트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가질수록 사람들은 더 깊이 그 초록 잎으로 도망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카트의 문제는 사람들 입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끔찍한 건 이 잎사귀가 예멘의 땅과 물까지 같이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물 이야기부터 해보죠. 예멘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2일 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세계 평균의 2%에 불과합니다. 이건 진짜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샤워할 때 쓰는 물의 양을 예멘 사람은 하루 종일 아껴 써야 겨우 맞출까 말까 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물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멘 전체 물 사용량이 약 90%가 농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농업 용수의 약 40%가 카트 재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 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잎사귀 하나를 키우는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카트 한 묶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오후에 씹을 정도로 분량을 만들려면 물이 500리터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서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면 대략 200리터 정도 됩니다. 욕조 2개 반 가까이 되는 물이 프리 평균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나라 중 하나에서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수도 산하에서는 지하수가 해마다 2m에서 6m씩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때는 산하가 세계 최초로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되는 수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물을 찾아 도시를 떠나야 하는 물,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정말 과장이 아니라 나라의 생명줄이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만 문제가 아닙니다. 카트는 예멘 사람들의 밥그릇까지 깨부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트는 다른 작물보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땅에 밀이나 과일을 심으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를 벌지만 카트를 심으면 수익이 3배에서 6배까지 뜁니다. 게다가 1년에 4번 수확이 가능하고 관리도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물만 주면 알아서 큰다는 인식이 강하니까요. 농부 입장에서는 안심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예멘 전체 농지의 약 15%가 카트밭으로 뒤덮였습니다. 밀밭과 과일밭이 갈아엎어지고 그 자리에 카트가 들어섰습니다. 식량을 키워야 할 땅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잎을 키우는 땅으로 바뀐 겁니다. 그 여파는 너무나 직접적이었습니다. 예멘이 먹는 식량의 90%는 수입에 의존하게 됐고 내전으로 수입길이 막히면서 기근의 그림자가 나라 전체를 덮었습니다. 정리하면 구조는 이렇습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이 카트를 찾고 카트가 잘 팔리니 농부는 식량 대신 카트를 심고 카트밭이 늘어나니 물은 더 빨리 마르고 먹을 것은 더 사라집니다. 그러면 굶주림과 갈증이 더 깊은 절망을 낳고 그 절망은 다시 카트를 부릅니다. 정말 소름 끼치게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악순환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을 옆에서 지켜보며 돈 냄새를 맡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티 반군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후티가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빨대를 꽂았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카트는 예멘 국민의 시간, 물, 식량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뒤집어 보면 그건 곧 엄청난 돈이 흐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멘 가정의 가계 지출 중 평균 10%가 카트를 사는 데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가난한 집일수록 이 비율은 훨씬 높아서 가구주 소득의 절반까지 카트에 쏟아붓는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아이들 밥값을 줄여서라도 아버지의 카트를 사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집안의 밥줄을 gali아먹는 블랙홀이죠. 카트가 예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추산 방식에 따라 6%에서 30%까지 나옵니다. 수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쪽이든 한 나라 경제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덩어리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후티는 이 거대한 돈줄을 절대 놓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카트 재배 농가에 세금을 매기고 유통과정 곳곳에 검문소를 세워 통행료를 뜯고 시장에서 거래될 때마다 또 세금을 걷습니다. 카트는 48시간 안에 팔지 못하면 가치가 확 떨어지는 말 그대로 시한부 상품입니다. 그러니 농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아무리 물려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 팔면 내일은 쓰레기가 되니까요. 후티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완벽한 현금 기계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금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후티의 수익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훨씬 더 노골적이라는 점입니다. 카트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후티가 장악한 호데이다 항구는 예멘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핵심 관문입니다. 이곳을 거치는 관세만으로도 한 달에 수천만 달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에서 넘어오는 석유를 국내에 되팔아 챙기는 수익, 휴대전화 통신사와 병원, 은행에 매기는 각종 세금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집니다. 사실상 전쟁을 하는 반군이 아니라 자기 구역 안에서 별도 국가처럼 돈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인도주의 원조마저 후티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는 보고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UN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핵심 구호 물자의 70%에서 80%까지가 후티 충성 세력에게 우선 돌아갔다고 합니다. 굶주린 사람을 살리라고 보낸 식량과 약품이 정작 권력 유지용 밥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데 가장 최근에는 새로운 수입원까지 붙었습니다. 바로 홍해 통행료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후티는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게 공격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라는 식으로 사실상의 통행료를 뜯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 통행료 수입만 연간 20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미사일을 쏘는 것 자체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돈벌이 모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흐름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단순한 답은 당연히 카트를 없애는 겁니다. 카트가 사라지면 국민의 오후가 돌아오고 물과 식량이 살아나고 후티의 주요 세금 수입원 하나도 말라붙을 수 있으니까요. 예멘 정부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이미 2002년에는 국가 차원의 카트 대책회의가 열렸고 2007년에는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카트 재배를 법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은행 역시 대체 작물 보급과 카트 소비 감축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땠느냐? 안타깝게도 전부 실패했습니다. 재배 면적은 오히려 해마다 늘어났고 내전이 터진 뒤에는 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왜 못 끊느냐? 답은 너무 단순해서 더 절망적입니다. 카트를 빼면 예멘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카트 산업은 예멘 전체 고용의 약 14%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7명 중 1명이 카트를 재배하거나 유통하거나 판매하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농촌으로 가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같은 땅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수익이 크게 떨어지는데 카트를 못 심게 하려면 그만큼을 대체할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내전 중인 나라에 그런 예산도 행정력도 인력도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소비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은행이 예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0% 이상이 카트를 나쁜 습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나라 경제에도 해롭고 자기 건강에도 해롭고 가족관계도 망가뜨린다는 걸 본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끊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남성의 53%, 여성의 61%가 혼자 힘으로는 못 끊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막아달라고 오히려 요청한 겁니다. 정말 기이하죠. 독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은 그 이유가 단순한 중독만은 아닙니다.
예멘에서 카트를 안 씹는다는 건 사회에서 슬며시 밀려나는 일과도 비슷합니다. 카트를 씹는 행위는 한국식으로 비유하면 그냥 개인 취향 수준이 아니라 회식이나 모임 문화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도, 부족 회의도, 친구들끼리의 수다도 온갖 인간관계가 카트방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 카트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결국 정보와 인맥에서 소외됩니다. 다시 말해 이건 개인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참여의 입장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예멘 시민단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카트를 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뇌물을 받고 아이들에게 고기와 과일 대신 빈 접시를 내밀면서까지 이 풀잎을 놓지 못한다. 정말 듣는 것에 전쟁을 동시에 턱 막히는 말입니다. 결국 예멘은 지금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미사일, 드론, 폭격, 해협 봉쇄, 국제유가, 홍해 항로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사람들의 입속에서 시작돼 노동시간을 빼앗고 가족의 밥상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물과 농지를 말려버리고 반군의 재정까지 떠받치는 그 초록입과의 전쟁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총과 미사일만으로는 끝낼 수 없는 전쟁이 더 깊고 더 오래갑니다. 후티가 무서운 건 단지 무기를 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멘이 이미 무너져버린 구조를 자기 밥줄로 바꾸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중동의 기이한 뉴스 한 토막으로 넘길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사람은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처가 한순간 위로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삶 전체를 삼켜버리는 덫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멘의 카트가 그렇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구조는 낯설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해로운 줄 알면서도 더 의지하게 되고 결국 내 시간과 돈과 관계를 다 빼앗기는 것. 정말 무서운 건 파괴가 늘 폭탄 소리와 함께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초록 이반장처럼 너무 평범한 얼굴로 들어와 나라 하나를 천천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